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조금 통합해서 지난 시간에 이 통증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통증이다라고 하면 통증의 원인과 경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환자가 아플 때 통증이 있어서 아파서 왔어요. 아파서 왔는데 그 지금 통증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아프다라고 설명을 한다면은 그 환자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못이 발을 뚫고 지났는데 이야기했죠. 근데 그 대뇌에서는 왜 그런 통증에 대해서 그 급작한 통증을 느꼈을까? 대뇌가 그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자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러한 수업의 내용은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뭐 해라? 설명을 해줘라. 환자에게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환자는 그 통증에 대해서 이 정도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에 뭐 한다? 통증에 대해서 억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라는 기본적 원인이에요. 그런 원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축구하다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월요일에는 너무 아파가지고 청와병원을 갔습니다. 갔는데 사람이 너무 밀려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삼성정형외과를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굉장히 아팠어요. 엑스레이를 보고 한 4장 정도를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부러지거나 금간대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 통증이 어땠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통증은 대뇌에서 자각을 해야 돼요. 그 원인과 예상되는 증상과 기대되는 통증의 정도를 대뇌에서 지각을 하게 되면 통증은 없어지게 된다. 그 이유를, 그 원리를 어디에서 설명을 했어요? 스파이널 코드에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스파이널 코드에서 그 원인을 설명을 한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대뇌에서 자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통증을 억제할 수 있냐? 왜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 우리가 통증이 들어온다, 통증이 들어오는 신경이 들어왔다 그러면 스파이널 코드에 SG하고 또 뭐하고 연접을 한다 그랬죠? WDR하고 연접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SG에서는 관문 조절 이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문 조절 이론에 의해서 통증을 억제할 수 있다. 이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쓰다듬어라. 아프면 쓰다듬으면은 빠른 신경이 통과하고 느린 신경이 통증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통증이 오는 환자들, 통증이 있는 환자들한테 텐스라든지 핫팩이라든지 울트라사운드를 하게 되면 통증이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왜 끝나고 나면 통증이 다시 발현이 될까? 이거는 예전에 이야기를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똥을 넣어요. 예? 대변을 넣습니다. 대변을 이렇게 누우면은 처음에는 똥 냄새가 어때요? 심해요, 안 심해요? 근데 좀 시간 지나면 괜찮죠? 왜 그래요? 적응을 해요, 적응을.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그 마이무 따이가 그 마이헤라 친구 영화 나만 아나? 다 알죠? 그러면 이런 마이무 따이가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 조금 있으면 적응을 합니까? 적응을 해요? 적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통증은 적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감각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통증이 들어왔다 해서 쓰다듬고 혹은 전기치료를 하고 그리고 움직임을 주더라도 그 통증이 사라질 수 있다. 그 순간적으로 사라지지만 조금 있다가 그 감각을 어떻게 한다? 적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왼손이 테이블 위에 있다. 처음에 그 왼손이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근데 좀 지나고 나면 내 왼손이 테이블에 있는 그 감각을 내가 느낄 수 있다? 없잖아요. 왜 못 느끼죠? 적응하기 때문에요. 쓰다듬는 것 자체도 적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치료가 끝나고 나서 물리치료를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통증이 다시 뭐한다? 발현이 되는 겁니다. 요게 SG고 이 WDR은 모든 감각이 들어왔을 때 WDR에서 통증으로 연결하는 신경로를 가진다 그랬죠. 그 신경로가 뭐라 그랬어요? SG와 WDR이 합쳐져서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 신경의 경로가 뭐였죠?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로.
스파이너 살라미 트랙이죠. 척수 시상로가 됩니다. 이 척수 시상로로 들어오는 모든 척수 시상로로 들어와서 대뇌까지 전달하는 모든 그 경로는 무엇으로 느낀다? 통증으로 느끼는 거예요. 통증으로 느낍니다. 그러면 C5가 들어왔고 A 델타라든지 여기에서 들어오는 A 델타라든지 C 섬유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통증의 감각이니까 스파이너 살라미 트랙을 통해서 아이고 아파라 이걸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근데 촉각이라든지 혹은 고유감각이라든지 혹은 움직임을 통해서도 왜 통증으로 전달되냐? 무엇 때문에 통증으로 전달된다? 무엇 때문에? SG 때문에 그래요? WDR 때문에 그래요? WDR 때문에 그래요. WDR에 의해서 감각 자체를 이렇게 WDR에서 통증으로 다 받아들여서 척수 시상로를 통해서 대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WDR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적이 되겠죠. 이거는 WDR은 어디에 있는 구조입니까? 스파이널 코드에 있는 구조죠. 스파이널 코드에 WDR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들어왔을 때 이 WDR에서 감각 자체를 통증으로 바꾸어서 대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WDR은 모든 여러분이 만약에 WDR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터치를 하더라도 아프다라고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요? 대뇌에서죠. 대뇌에서 뭘 하고 있더라? WDR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요 호르몬이 나와서 도파민이라든지 엔돌핀이라든지 가바라든지 세라토닌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와서 WDR을 억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뇌에서는 보세요. 척수의 WDR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뇌에서는 그 통증은 괜찮다라고 자각을 해야지만 WDR을 억제하겠죠. 만약에 대뇌에서 그 통증에 대한 원인과 증상과 기대되는 통증의 정도를 예측하지 못한다면은 대뇌에서는 WDR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무시할 수 없죠. 모른다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경고음이에요. 어딘가 내가 아프다 그러면 대뇌는 굉장히 그 감각에 뭐 해야 돼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생존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렁이도 밟으면 뭐 한다? 꿈틀대요. 왜요? 아파서 그래요. 아파서. 그래서 이 통증 감각은 파충류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고위로 올라갈수록 그게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본능적인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대뇌에서는 이 감각 자체, 통증으로 들어오는 이 감각 자체에 대해서 민감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대뇌에서 바라봤을 때 누가 나를 만지는데 어디서 만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디서 이렇게 탁 만져요. 그러면 대뇌에서는 아주 부드러운 감각을 내가 모르게 눈을 감겨놓고 뒤에서 이렇게 만집니다. 그러면 대뇌는 무엇으로 자각할까? 통증으로 자각해요. 이런 식으로 자각을 합니다. 근데 이 눈을 이렇게 보고 누가 이렇게 만진다는 걸 봤을 때는 그 통증으로 자각이 안 되죠. 이게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통증 환자가 왔어요. 통증 환자가 왔으면 그 통증 환자에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 아이고 허리 아파요. 그러면 자, 제가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누우세요. 이게 아니고 대뇌에서 뭘 해야 된다? 그 통증에 대한 대뇌에서 그 통증을 억제하려면 어떻게? 대뇌가 뭘 해야 돼요? 괜찮다. 이 정도는 네가 그렇게 아플 정도의 감각은 아니다. 그런 걸 먼저 알려줘야 되겠죠. 야, 네가 지금 사이렌을 울릴 정도의 그 정도 강도는 아니니까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대뇌가 이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되죠.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포인트입니다. 그 원인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과 그 증상에 의해서 드러나는 통증의 정도가 예측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측 가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려면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대뇌입니다. 대뇌. 그러니까 이 대뇌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하는 이러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됩니다. 네, 제가 치료하면은 안 아플 거예요. 보다는 내가 치료하면 어느 정도 아플지만 당신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우리가 이렇게 근육을 풀어주어라. 그리고 근육을 풀어주면 뭐가 됩니까? 통증을 사라지기 위해서 그 근육 자체 어제 다른 반에서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제가 이렇게 뚝 눌러줬어요. 이렇게 해서 릴락세이션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근육 자체가 실제로 릴락세이션이 되느냐? 안 되죠.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의 깊이가 5cm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게 이완이 되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미디얼 델토이드를 딱 잡고 이 근육 수축시켜 보세요 하면 대뇌가 그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어요. 근데 터치를 하지 않고 해봐라 하면 잘 못 찾아요. 대뇌는. 그러니까 그 근육을 터치를 해서 압박을 주어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 근육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가르쳐 주어서 뭘 해야 됩니까? 움직임을 줘야 되겠죠? 움직임을 줘야 됩니다. 근육이 하는 일이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터치를 해서 움직임을 치료하고 나서 첫 번째 자극을 주어서 압박을 해서 요 근육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두 번째는 그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움직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당신의 통증에 대한 원인과 증상이 이렇으니까 앞으로 기대되는 통증의 정도는 요 정도 됩니다. 아이고 허리 아파라. 선생님 제가 허리를 숙일 수도 없고요. 뭘 일상생활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치료를 했어요. 가시기 전에 그럼 오늘 한번 천천히 한번 굽혀 보겠습니다 하고 굽힐 때 아야 할 때 자 이것은 천천히 해서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교육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기대되는 통증의 정도의 양을 대뇌가 알아차리도록. 그러면 다음날 다시 그 환자가 왔을 때는 뭐 하게 됩니까? 그 환자 왔을 때는 그 움직임 자체가 해결이 되어서 이렇게 올 수 있다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대뇌가 지각할 수 있도록 통증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설명하자. 두 번째가 기능적 목표에 대해서 치료 시간에 이야기를 하자 이겁니다. 아프지만은 움직임을 할 수 있다. 이 움직임 정도는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자 이겁니다. 그렇게 같이 그 기능적 움직임을 통증을 하고 나서는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됩니까? 제가 지금 통증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뒷부분을 하고 실습은 기말고사 치기 전주에 자세한 실습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임상에 나가서 중간고사 칠 때 다 해버리면 임상 나가서 까먹으니까 기말고사 치기 전에 한 번 더 실습을 통해서 그 자세한 원인과 증상 그리고 기대되는 통증의 정도를 설명을 하는 이런 실습을 그때는 1대1로 이렇게 실습을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중요하게 연결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임상에서 여러분이 나가서 통증 치료가 현재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파이널 코드에서 이루어지고 스파이널 신경, 척수신경 이 척수신경에서는 또한 어떻게 통증이 전달이 되냐라고 본다면 제가 척수신경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 때문에 꺼냈었습니까? 이 꺼낸 이유는 척수신경이 원처럼 이렇게 실제로 보면 납작하답니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척수신경이 눌렸을 때 왜 교감신경과 그 다음 통증과 센소리와 모터순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전달이 되느냐 요거에 대한 원인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죠. 이건 다시 무슨 이야기하면 허리가 아픈 환자가 와서 아이고 아파요. 근데 그 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운동까지도 움직임 자체도 마비 증상을 보입니다. 하면 치료가 끝나고 나서 기대되는 통증의 양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한 두세 번 하면은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합니까? 왜 불가능하죠? 요 척수신경의 가장 라테랄 쪽에는 뭐가 있더라? 직경이 이거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했었잖아요. 예? 라테랄 쪽에는 직경이 뭐? 큰 게 놓여져요? 작은 게 놓여져요? 작은 게 놓여지죠? 직경이 작은 게 놓여집니다. 직경이 작은 게 놓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교감신경, 그 신경절 이후 섬유가
가장 많이 들어와 있고 그 안쪽으로 뭐가 놓여져 있다? 통증 감각이죠. 통증을 전달하는 게 놓여져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 그냥 센소리, 감각을 전달하는 게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져 있더라? 모터가 놓여져 있으니까 요 순으로 압박을 받게 된다면 손상을 받게 된다면 이 순으로 손상을 받게 되니까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환자분 이러면 이렇습니다 라는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기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근육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육과 척수신경과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입니다. 근육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근육은 어떨 때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지난 시간에 근육 쪽에서 문제가 될 때, 통증이 일어날 때는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설명이 NEP 개념과 뭐였어요? TTP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NEP 개념은 근육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뭐다? 내려오는 신경에 내려오다가 그 신경이 포착이 되어서 타겟 머슬에 통증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NEP 개념으로 바라봤습니다. 근육에서 아이고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많이 아픕니다, 묵직하게 아픕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퍼 트라페지우스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올라가서 SCM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가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더 들어가. 그러면 오늘 질문을 누가 했더라? 브래디킨이 질문한 친구? 그 이야기를 조금 수업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겟 머슬에 전달되는 타겟 머슬로 전달될 때 이 신경 자체가 SCM에 눌리게 되어서 여기에 통증을 발현시키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통증을 발현시킬 때 신경벽, 신경과 신경혈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우리가 어세서리 널브가 이렇게 내려올 때 대부분 이렇게 내려와서 신경이 다 그렇진 않지만 이 신경은 근복 쪽에 이너베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복 쪽에 이너베이션을 하니까 NEP 개념에서는 근육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근복 2분의 1 지점에서 아픈 게 좀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TTP 개념에서는 머슬 자체의 문제입니다. 신경의 문제가 아니고 머슬 자체의 문제니까 머슬이 움직임에 의해서 근육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잡아당기죠. 그러니까 인셜션이나 오리진 쪽에서 통증이 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머스쿨라 텐던의 정션 쪽에서 페인이 발생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쪽에 발생이 되거나 프록시노 오리진 쪽에 그러니까 테니스 엘보라든지 골프 엘보는 오리진 쪽으로 치료를 하죠. 머스쿨라 텐던의 정션 쪽에 치료를 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바라봐야 되죠. 자,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어세서리 널브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이 어세서리 널브에 뭐가 있더라? 아주 미세한 신경벽 신경과 또한 뭐가 있더라? 신경혈관이 존재를 하더라. 이에 대한 물음표는 왜 일어났느냐? 이에 대한 물음표는 보세요. 만약에 어세서리 널브가 SCM에 대해서 꽉 잡고 있다. 그러면 타겟 머슬을 수축도 안 되고 마비 증상도 보이는 게 맞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잖아. 근데 여기에서 어세서리 널브가 포착이 되었다. 그로 인해서 이쪽이 통증이 발현된다. 이 이야기 자체가 앞뒤가 조금 안 맞다. 이게 물음표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어세서리 nerve 자체가 손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세서리 nerve를 감싸고 있는 신경벽 신경과 신경혈관의 문제로 인해서 뭐가 발생이 된다? 타겟 머슬의 통증이 발현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렇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신경을 따라서 통증을 전달하는 서브스탄스 P와 브레디키닌, 요것이 전달이 되어서 이쪽으로 전달이 되어서 이 타겟 머슬의 통증과 근수축을 일으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브레드키닌이 소화기관만 수축을 하는 게 아니고 근수축에도 관여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파워포인트에도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 타겟 머슬의 통증이 전달이 됐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 타겟 머슬의 이 안에는 SP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 SP가 이렇게 흘러져 나옵니다. 통증을 발현시키는 물질입니다. SP가 나오면 이 SP가 통증을 발현시키는 물질이니까 감각신경이 C5에서 이 SP를 받아들이겠죠. 자, 어세서리 nerve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SP가 요 근육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근육 안에 들어온 이 SP를 C5, 감각신경이 C5가 리셉터를 통해서 SP를 받아들이겠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촉수시상로를 통해서 대대로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근육에 SP가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의 자체의 문제다라고 바라봐서는 안 되죠. 어디로 봐야 된다? 그 위에 있는 어세서리 nerve를 누르고 있는 SCM의 문제다라고 바라봐야 되는 그 원리를 가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타겟 머슬의 통증이 있더라도 그 통증을 발현시키는 원인은 그 위쪽에 있는 SCM에서 어세서리 nerve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 누를 때 누구를 손상시키냐면 신경벽 신경과 신경혈관의 손상이 됩니다. 손상이 된다는 것은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 반응이 된다면은 그로 인해서 통증 물질이 발현이 되고 브레디키닌이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을 타고 들어와서 타겟 머슬로 전달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물음표를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은 이게 하나 더 물음표를 가져야 돼요. 무슨 물음표를 가져야 됩니까? 이렇게 의문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 의문이 이렇게 질문에 나오면 참 좋은데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하셨나 봅니다. 존댓말 하고 있죠. SP입니다. SP가 아니고 여기 왜 SCM은 그러면 SCM은 왜 이렇게 수축을 할까? 이에 대한 물음표가 있어야 되잖아. SCM도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신경에 의해서 하냐? 아닙니다. SCM은 자체적으로 그 수축을 막 해버려요. 특히 많이. 왜 그럴까요? 그럼 그 물음표를. SCM 근육은 왜 그러면 이렇게 수축이 잘 일어날까? 이에 대한 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자세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자세가 우리가 거북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SCM이 수축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어떤 게 있겠죠? 자, 이런 자세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영기 교수님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무슨 이론을 배웠죠? 얀다 이론을 배웠습니다. 얀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얀다 우리 선생님은 소아마비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짧은 이 소아마비입니다. 안테리오 혼세르 디지즈의 소아마비를 했어요. 물리치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의 물리치료사도 공부를 더해서 의사 면허까지 땄습니다. 재활의 면허까지 따고 그래서 물리치료 의사이면서도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이건 다른 수업 시간에 들었죠? 네. 예, 그 얀다 이론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죠? 단축된 근육이 존재하고 이완된 근육, 타이트니스 근육과 위크니스 근육이 존재하더라. 왜? 그래서 어퍼 클로스 신드롬, 로 클로스 신드롬을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원인을 뭐라고 보여? 그 원인은 왜 그렇게 돼요? 왜 이 클로스 신드롬이 왜 생긴다? 그러면 왜 생길까요? 왜 엑스클로스 신드롬이 왜 생길까? 이러한 고민은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타이트니스 생기는 근육 외우고 위크니스 생기는 근육 외우고 근데 그게 그렇게 왜 생기냐 이거죠. 왜? 얀다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냥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뭘 안 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아니 SCM은 그러면은 SCM에 타이트 되는 근육이죠? 왜 그러면 이렇게 타이트가 되게 하냐? 왜 그럴까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얀다가 왜 그래 되냐? 그러면 얀다는 근육의 움직임을 어디 위주로 봤어요? 대뇌의 움직임을 봤죠. 왜? 그렇게 클로즈 신드롬이 생기는 것은 누가 시키는 거다? 대뇌에서 시키는 거다. 대뇌가 프로그램 돼 있다. 대뇌와 베이지아 강글리아, 세레브랄 콜텍스하고 베이지아 강글리아에서 프로그래밍이 되어져 있더라. 클로즈 신드롬에 그렇게 프로그램, 모터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니까 뭘 움직이든 간에 그 근육을 타이트를 시키게 만들더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SCM이 위에 중추신경계에 의해서 타이트를 하는 근육이더라. 자세히 잘 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 이론을 더 하나 플러스 시키면 샤르만 이론입니다. 샤르만, 우리 할머니가, 샤르만 할머니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식의 이야기를 했냐면 대뇌가 그렇게 명령하기보다는 어떻게 되었다? 움직임을 자꾸 하다 보니까 손상을 많이 당하는 근육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중심축의 변화를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와이퍼 엑서사이즈인데 보세요. 내가 숄더에 페인이 있는 환자다. 근데 소인이 본래 정상인들은 이렇게 세워서 와이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인트라 로테이션, 익스트라 로테이션, 인트라 로테이션, 익스트라 로테이션을 시키면 숄더 조인트와 엘보 조인트 간의 중심축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리면 손상이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다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여요. 이렇게 중심축이 흔들리기 때문에 움직임에 손상이 있더라 라고 샬만이 이야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넥 조인트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 중심축이 흔들릴 때 그 중심축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다면 넥 머슬 자체에 손상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SCM에 손상이 되니까 여기에 타이트가 오게 된다라고 해석을 한 게 샤르만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아까 이야기했던 자세 문제라든지 대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SCM이 수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이야기죠. 이 물음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지금 뭔가 좀 안 좋습니다. 괜찮아요? 예,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TP 개념입니다. 이 TTP 개념은 근육이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오버유즈가 되니까 근육이 누가하고 붙어 있냐면 텐던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 텐던은 누가하고 붙어 있어요? 뼈하고 붙어 있죠. 그러니까 뼈를 움직이기 위해서 근육을 자꾸 잡아당깁니다. 근육을 이렇게 자꾸 잡아당기다 보니까 텐던 쪽에 근육과 텐던의 정션 쪽에서 미세 손상이 됩니다. 찢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찢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통증이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TTP 개념에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그쪽 부위를 그 타겟 근육 그 자체를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리악스의 디플렉션 마사지를 도용을 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근 섬유 자체가 붙어 있는 걸 뜯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스트레칭, 그 근육 자체를 스트레칭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TTP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NEP는 자세히 유지근 쪽에 조금 많이 생기고, TTP는 근육의 디지털 쪽에 좀 많이 생기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더라. 그래서 TTP 개념은 엘보라든지 위스트라든지 니 조인트라든지 앵클 조인트에 좀 많이 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통증의 스파이널 코드 레벨과 척수신경 쪽에서 그 다음에 근육에서 각각에서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럼 대뇌 자체에서는 아까 WDR을 억제를 했는데 이 WDR 말고 또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스파이널 코드에는 WDR이 있더라. 그게 대뇌에서 억제를 하더라. 근육 자체에도 통증을 유발하더라. 그걸 NEP 개념과 TTP 개념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해결해보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러면 NEP는 신경의 포착에 의해 생기는 것인데, 그럼 그 신경의 포착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NEP 개념이죠. NEP 개념은 근육이 그러면 요 이야기부터 조금 하고 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냐면, 자, 빠릅니까? 속도가? 요 NEP 개념하고 요 통증 유발점에 NEP 개념과 TTP 개념을 다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NEP 그 신경을 우리가 신경이 내려올 때 포착이 일어나더라. 그 포착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 신경 자체 포착보다는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신경벽, 신경과 신경혈관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통증과 근수축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그 통증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만약 신경을 눌렀어요. 근데 아주 미세한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그 신경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우리의 인간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 그 신경을 이루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이름을 포스폴리피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칭 자체는 몰라도 됩니다. 알면 더 좋지만 더 중요한 개념은 이로 인해서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포스폴리피드입니다. 이 포스폴리피드가 주위에서 압력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누르게 되면 아주 미세한 신경벽 신경이나 신경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손상을 입게 되겠죠. 손상을 입게 됩니다. 단백질이 손상을 입게 되면 산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어떻게 되냐면 아라키돈산으로 바뀌게 돼요. 이 아라키돈산은 프로스타글란딘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세포막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압박을 받게 되면 미세하기 때문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 손상을 입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통증 발현 물질로 바뀌게 돼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서브스탄스 P를 발현을 시킵니다. 서브스탄스 P를 발현을 시키고 또한 브레디키닌을 발현을 시킵니다. 서브스탄스 P와 브레디키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신경벽, 신경과 신경혈관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S셈이 꽉 포착을 하게 되면 이 미세한 조직들이 뭐가 일어난다? 미세한 조직들이 손상을 입게 돼요. 손상을 입게 되면 여기에서 손상을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포스폴리피드가 여기에서 서로 구성하고 있는 포스폴리피드가 손상을 입게 되니까 그 손상을 입게 되어서 아라키돈산으로 바뀌게 되고 프로스탄글란딘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이 프로스탄글란딘은 이 신경으로 뭐를 준다? SP, 서브스탄스 P와 또한 브레디키닌을 주게 됩니다. 이 신경으로. 이렇게 신경으로 주게 되니까 타겟 머슬에 서브스탄스 P와 브레디키닌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서브스탄스 P가 타겟 머슬로 전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손상을 받게 되면 포스폴리피드가 아라키돈산으로 바뀌지 못하게 그렇게 바뀌는 효소가 포스폴리피파제라는 효소입니다. 이 바뀌지 못하게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게 되면 요 단계로 오지 않습니다. 요 단계로 오지 않으니까 통증에 발현이 되는 서브스탄스 P가 발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게 되는 게 요 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통증이 있으면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안 좋겠죠?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스테로이드 중독.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완벽히 밝혀졌다, 안 밝혀졌다? 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밝혀진 건 스테로이드가 지방을 녹여버려요. 스테로이드가 지방을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세요. 신경을 단단하게 고정하고 있는 게 뭡니까? 신경을 단단하게 고정하고 있는 게 지방이에요. 지방. 우리 몸에서 신경이라든지 신경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그 주행경과 뒤에 지방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맞으면 그 지방을 녹여버려요. 그래서 신경이 어떻게 된다? 흔들려.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손상받을 확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스테로이드를 막 만든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하면 아라키돈산으로 바뀌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아라키돈산에서 프로스타글란딘으로 바뀌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소염 진통제하고 아스피린입니다. 이 두 단계 때 바뀌게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고 아파라 하고 병원을 가게 되면은 소염 진통제하고 아스피린을 주게 됩니다. 이때 통증을 전달하지 못하게. 근데 그렇게 먹고도 안 나아요. 그러면 아예 첫 번째 단계에서 막아버리는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이 소염 진통제에 또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안 좋겠어요? 뭐가 안 좋아요, 이거? 이거 자꾸 아프다고 소염 진통제를 계속 먹게 되면 뭐가 안 좋아지게 돼요? 내성도 있지만 위가 이 소염 진통제가 위산 분비를 너무 많이 촉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병원에 가니까 당연히 소염 진통제를 또 처방을 하더라도 아프다 하니까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예, 그래도 괜찮아요. 기대치대는 대뇌에서 자극을 했기 때문에 안 아픕니다. 지금은 뭐 거의 좀 안 아픕니다. 제가 아프면 해근이 부르려고 했는데 안 아픕니다. 어제 만나서 점심도 사줬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브리디키닌입니다. 브리디키닌. 자, 그러면 서브스탄스 P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됐죠. 프로스타글란딘 자체가 서브스탄스 P가 분비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브리디키닌은 왜 근육의 수축을 일으키냐라고 본다면은 근육의 수축을 일으키는 건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디키닌은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 브리디키닌이 분비가 되면 왜 근수축이 일어나느냐 그게 대한 물음표였어요. 뭐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의문이 들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렇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자, 여기에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에 브리디키닌이 들어옵니다. 이 세포막은 이 신경의 세포막이 됩니다. 어느 한 신경이든지 세포막의 단백질의 변화에 의해서 브리디키닌이 생성된다고 그랬죠. 손상에 의해서 브리디키닌, 서브스탄스 P와 프로스타글란딘에 의해서 우리가 브리디키닌과 서브스탄스 P가 분비된다 했죠. 브리디키닌이 요 세포막은 신경의 세포막. 자, 브리디키닌이 이쪽으로 분비되어서 어세서리 널브 안으로 브리디키닌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 단계예요. 자, 브리디키닌이 어세서리 널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쭉 배어서 인산화가 됩니다. 나트륨 채널의 인산화가 됩니다. 나트륨 채널의 인산화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나트륨 채널을 열어버려요. 나트륨 채널을 열면은 안으로 나트륨이 들어오겠죠. Na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안정시 전압은 마이너스 70mV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바뀝니까? 플러스가 된다는 건 신경 안에 플러스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그 신경이 어떻게 된다?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신경에 흥분이 일어나겠죠.
신경의 흥분이 일어난다. 신경의 흥분이 일어나니까 보세요. 여기에 신경과 신경혈관의 단백질의 손상에 의해서 서브스탄스 P와 브래디키닌이 어세서리 널브로 진행이 되는데 브래디키닌이 들어와서 어세서리 널브에 나트륨 채널을 열어서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그 어세서리 널브는 마이너스 70mV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겠죠. 플러스로 바뀌게 되니까 어세서리 널브가 어떻게 돼요? 흥분이 되겠죠. 어세서리 널브가 흥분이 되니까 타겟 머슬 어떻게 돼요? 근육의 수축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모든 근육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장 근육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모든 근골격계 근육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죠? 그렇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타겟 머슬은 자동적으로 이 타겟 머슬 여기에서 오는 이 타겟 머슬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 타겟 머슬 자체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겠죠.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는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니까 근육의 수축이 이렇게 됐어요.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니까 근육은 빵빵해지겠죠. 근육의 내압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해요. 근내압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근내압이 올라갑니다. 근육의 내압이 올라가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동맥도 내압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잘 들어오지 못하겠죠. 잘 들어오지 못합니다. 잘 들어오지 못하니까 나가는 정맥 자체도 잘 나간다 못 나간다? 잘 나가지 못해요. 됐죠? 자, 근내압이 올라가니까 이 동맥에 의해서 산소가 잘 들어오지 못하더라. 본래 우리가 근육이 수축하려면 ATP를 생성을 해야 되죠. 이 ATP를 생성하려면 유산소, 산소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클랩시 사이클을 통해서 ATP를 생성하게 되는데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자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맥이 잘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 단계는 유산소의 클랩시 사이클을 돌지 못하고 해당 과정을 돌리게 되겠죠. 해당 과정을 돌려서 그 수축을 자꾸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 유지하려고 하냐면 받아들이는 ATP 자체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겠죠. ATP가 왜 필요합니까? 근육이 수축할 때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하더라? 근육이 이완할 때도 필요합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도 ATP가 필요하지만 근육이 이완하려고 해도 ATP가 필요합니다. 근데 동맥이 잘 들어오지 못하니까 해당 과정을 돌리니까 근육이 이완할 때도 ATP가 생성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근육이 이완이 된다 안 된다? 잘 되지 않는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해당 과정을 돌리게 되면 당연히 나오는 부산물이 뭐가 됩니까? 젖산이 되겠죠. 젖산에 의해서 또한 그게 쌓이게 되면 통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찌꺼기가 이 안에 많이 쌓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 안에는 찌꺼기가 계속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통증을 전달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브래디키닌에서 근내압이 올라갔다. 그 근내압이 올라가 있는 그 상태로 인해서 통증이 계속 전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플러스 통증이 더 쌓여요. 젖산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니까 또한 그러한 악순환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밖으로 빼내는 이 정맥의 활성화를 시키더라도 이 정맥의 여기 있잖아요. 근육이 이완하려면 ATP를 사용해야 된다. 이 이야기. 그러면 이 정맥의 흐름을 좋게 한다면 만약에 근내압이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맥의 흐름을 좋게 한다면은 찌꺼기를 밖으로 빼니까 어떻게 되겠다? 통증의 정도를 낮출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치료를 많이 했어요. 이 환자에 대해서 NEP 개념과 TTP 개념으로 막 치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잘 낫지 않고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각을 하나 더 바라봐도 된다? 찌꺼기를 잘 못 빼고 있는 거예요. 찌꺼기를. 정맥의 흐름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면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신체에서 정맥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냐 라고 보면 신체 구도를 딱 보게 되면 어디다? 팩토리아스 쪽에 정맥의 흐름이 이렇게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배 쪽에 많이 모여져 있고 그리고 사타구니 쪽에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정맥의 굉장히 흐름이 많이 모여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를 하더라도 잘 되지 않는다 하면 팩토리스 메이저 쪽, 아랫배 앱도미널 쪽, 이 어덕터 머슬 쪽을 좀 자극을 시켜 치료적 마사지를 하는 것도 통증의 한 관리가 될 수 있죠. 또 하나가 이러한 정맥들이 굉장히 고여 있는 곳은 또 어디겠습니까? 신체에서. 신체에서 이러한 정맥들이 좀 많이 고여 있는 곳은 또 어디가 되겠습니까?
장단지 이 다른 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왜 이야기를 하죠? 가지정맥류. 그래 자 그래서 많이 어차피 아주 말단 쪽에 정맥이 많이 고여 있겠죠. 그러니까 손끝이라든지 발가락 쪽에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치료법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왔을 때 상담할 때도 손끝을 이렇게 꼭꼭 눌러본다거나 그러면 누르는 특이한 부위가 또 나옵니다. 그런 걸 자극을 한다거나 발가락을 또 자극을 많이 한다는 것도 하나의 또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발가락을 우리가 문제를 본다면은 발가락이 좀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발가락을 많이 움직일수록 찌꺼기의 배출을 잘 하겠네요? 그렇죠? 발가락 움직임을 많이 주면 줄수록 찌꺼기의 배출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보행을 예를 들어 보행할 때 발가락이 많이 움직이니까 발가락을 보행할 때 많이 움직이는데 자꾸 현대화되면 될수록 발가락의 움직임을 보행할 때 점점 차단시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발가락의 움직임을 점점 차단을 시키는 생활의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이힐을 신으면 발가락 전혀 안 움직이죠. 그리고 또 운동화를 예를 들어 봅시다. 운동화도 어때요? 신으면 좁고 작고 아주 발에 딱 맞게 신죠.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그 안에 발가락을 움직일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안 주더라. 그러니까 운동화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크게 신어요. 크게 신어요. 안에서 발가락이 놓을 수 있도록 좀 더 크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발가락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좋더라. 그리고 발가락을 자꾸 자극하면 좋고 발 마사지 기계 같은 거 부모님한테 하나 선물하는 것도 좋아요.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정맥의 찌꺼기 배출을 잘하기 위해서 선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발 마사지 여러 가지 기계들 있죠. 저도 하나 사서 하고 있어요. 이 강좌를 듣고 나서 이 강좌가 아니고 한 2년 전에 그 강좌 이름이 있습니다. 그 강좌를 듣고 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NEP 개념입니다. 자 NEP 개념에서 그러면 근육의 타겟머슬에 그러면은 그 신경이 내려오면서 타겟머슬의 통증과 근수축을 특이적으로 일으키게 하는 그 상위의 근육이 존재하더라. 됐죠? 내려오는 신경주행 경로에 따라서 그 위에 있는 근육, 포착을 시키는 근육들이 존재하더라. 그럼 그 포착을 시키는 근육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통증 환자가 왔을 때 하나의 시각을 바라볼 수 있죠. 알고 있으니까 또 하나의 시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육 자체를 풀어주다가도 한 번 더 고개를 들 수 있죠. 그러면 그 근육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치료에 좀 더 응용이 가능하죠.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근육이 그러니까 신경을 포착시키는 그 근육이 많으면은 우리는 배우기 힘들겠죠. 그래서 아주 단편화를 시켰어요. 첫 번째 근육 무슨 근육? SCM이다. 첫 번째 근육이에요. SCM이에요. 어퍼 트라페지우스에 하는 SCM이더라. 요거 하나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깨 축지 쪽에 통증이 있다. 그럼 어퍼 트라페지를 스트레칭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SCM으로 한 번 더 바라봐라. 그래서 SCM도 스트레칭 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자 하나의 SCM 신경을 붙잡고 있는 근육들이 그러면 몇 개가 되느냐? 굉장히 많으냐? 아니에요. 몇 개밖에 없어요. 그 근육은 금방 배울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SCM입니다. 두 번째 보면 어퍼 페인 숄더 쪽으로 페인이 쫙 발생이 되더라 라고 바라봤을 때 숄더 쪽으로 페인이 쫙 발생이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걸 보니까 브라키알 플렉서스입니다. 브라키알 플렉서스. 이 브라키알 플렉서스가 나오는 쪽을 보니까 스칼레넷 머슬 사이로 브라키알 플렉서스가 나오더라. 스칼레넷 머슬 그 작은 근육 안테리어 스칼레넬 머슬과 미들 스칼레넬 머슬 그 작은 사이로 브라키알 플렉서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칼레넬 머슬이 수축을 해버리면 브라키알 플렉서스 전체를 손상을 시켜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퍼 쪽에 전부 다 그러니까 라테랄 쪽에 하면은 메디알 올라 널브 자체에 저림 감각이라든지 아픈 감각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칼레넬 머슬, 숄더나 엘보나 손끝으로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근육을 해도 그렇게 바라보지만 또 하나를 어디를 쳐다봐라? 스칼레넬 머슬을 쳐다봐라 라는 이야기. 스칼레넬 머슬은 그럼 찾기가 쉬워요? 잘 만져지진 않지만 SCM 바로 뒤에 붙어 있어요. SCM이 여기 있죠? SCM이 있으면 그 SCM에서 뒤쪽으로 가면 이게 스칼레넬이에요. 여기 스칼레넬. 바로 뒤쪽에 근육 만져지죠? 거기 스칼레넬 머슬. 이쪽을 풀어주어라 라고 스트레칭 시킨 상태에서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브라키알 플렉서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퍼 페인. 어퍼 트라페지우스의 문제다 하면 SCM을 바라보고 어퍼 전체 페인이다 라고 바라본다면 스칼레넬 쪽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스칼레넬 머슬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이 두통입니다. 왜 두통을 이야기를 했냐 보세요. 두통을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보세요. 숄더와 넥은 붙어 있어요. 자, 숄더와 넥은 붙어 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인정을 합니까? 실험을 해봐도 됩니다. 어떤 실험을 해봐도 되냐면 희민이 나와보세요. 눈웃음이 좋은 희민이 한번 나와보십시오. 운동하는 희민이 앞을 앞에 바라보시고 자, 넥을 로테이션 해보세요. 좌측 로테이션, 우측 로테이션, 좌측 로테이션, 우측 로테이션. 거의 좀 비슷하죠? 어디가 좀 제한이 있는 거 다시 한번 더 해보세요. 좌측, 우측. 자, 그래서 제가 숄더를 이렇게 올립니다. 자, 해보세요. 엔드레인지까지 가죠? 네? 안 봤나 본가? 자, 뒤로 넣어보세요. 자, 내가 숄더 조인트를 올렸어요, 그냥. 자, 해보세요. 근데 가잖아. 그래서 숄더와 넥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숄더의 손상, 페인이 있는 환자, 과긴장이 있는 환자는 넥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뭐도 있더라? 두통이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숄더 쪽이 아프다 온 사람들을 나중에 나갈 때 요 근육, 요 두통이 발현되는 이 근육을 풀어준다면 환자는 더 큰 만족감을 가지겠죠. 거기에서 하는 원인을 주는 신경이 있습니다. 두통을. 제가 이거 임상 강의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환자들이 많은가 봐. 저는 몰랐는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두통에 대해서. 환자들 오면은 이거 해결해주면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자, 두통은 신경의 문제입니다. 신경에 보세요. 네 가지 신경이에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신경에 의해서 두통이 발현이 됩니다. 근데 이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뒤통수를 이렇게 만지다가 딱 튀어나온 곳 하나가 있죠. 뒤통수 이렇게 하다가 딱 튀어나온 곳 하나가 있습니다. 뮤칼 라인이죠.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딱 끝나는 부분 있죠. 뒤통수가. 거기에 붙어요. 거기에 신경들이 그쪽으로 신경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메디알이 셋째 뒤통수 신경, 그 옆에 큰 뒤통수 신경, 그 옆이 작은 뒤통수 신경, 그 옆이 큰 귓바퀴 신경. 뭐 이게 신경이라고 하는데 귀가 굉장히 아픈 친구들 있죠. 특히 안경 낀 친구들, 귀가 이래 아픈 친구들, 귀 쪽에서 찌릿찌릿하게 막 오는 친구들 있죠. 그게 왜 그러냐? 이게 큰 귓바퀴 신경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신경의 위치를 신경의 모양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나오죠. 그렇죠? 네. 여기에서 그 버테브라 바디, 그러니까 스피노스 프로세스 그쪽에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신경들이. 그러면 요 라인에서 요까지 붙어 있는 근육만 치료를 하면 되겠네? 돼요. 고개 붙잡고 있으니까. 그 근육들이 뭐냐면 두반 극근과 두판 상근과 SCM 요 세 개 근육이에요. 요 세 개. 다시 여기에 두반 극근이 있고요. 여기에 두판 상근이 있고 이쪽에 SCM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판 상근은 작은 뒤통수 신경과 큰 뒤통수 신경을 포착시켜 버리고요. 그리고 제3 뒤통수 신경은 두반 극근에 의해서 포착이 되고 큰 귓바퀴 신경은 SCM에 의해서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라인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긁어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디프렉션 마사지를 하게 된다면 두통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여기 있죠.
두판 상근, 머리 널판근이라고 하고 두판 끝근, 여기 두판 끝근 미디알 쪽에 있고 그 바로 옆에 두판 상근. 아, 이쪽이 제3 뒤통수 신경, 두판 상근 쪽이 그 큰 뒤통수 신경과 작은 뒤통수 신경. 그리고 요 나와 있지 않지만 SCM이 큰 뭐 귓박쥐 신경.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라인 따라서 여기죠. 그 요 라인 따라서 마스토이드 프로세스까지 SCA 붙는 자리까지 요렇게 자극을 주면 뒤통수 우리가 두통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보면 좀 머리가 좀 개운해지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SCM에 의해서 그레이트 아리큘라 널브가 이렇게 포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됐죠? 네. 예. 이거 나중에 기말고사 시기 전에 실습 다 할 거야. 요 라인 찾아서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것을 느껴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리오소아스는 로백 페인에 있어가지고 로백페인의 앞쪽으로 내려오는 대퇴신경과 폐쇄신경의 포착으로 인해서 대퇴신경과 폐쇄신경 앞이고 대퇴신경은 앞쪽이고 폐쇄신경은 어덕터술 이쪽으로 내려오는 걸 일리오소아스에 의해서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리오소아스를 풀어준다면 앞쪽과 안쪽의 통증 자체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앞쪽으로. 그리고 일리오소아스는 또한 디스크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포스테리얼 라테랄 쪽으로 잡아당기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백페인의 적은 누구다? 일리오소아스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일리오소아스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임상이 처음 가게 되면 딱 이 말부터 해요. 일리오소아스를 잡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리오소아스 나중에 도수치료 하게 된다면 일리오소아스 것을 잡아봐라 라는 글을 처음으로 딱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뭘 배우냐면 일리오소아스의 오리진과 이식을 그때부터 막 배우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배꼽에서 10cm 옆으로 끝나는 점에서 이렇게 안으로 5cm 정도, 5cm, 7cm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일리오소아스를 만지는 겁니다. 만져질까요? 요거에 대한, 근데 제가 중학생들 진로 체험하면 내가 이걸 만지면 만져져요, 애들은. 근데 우리들은 내장이 많이 끼어있나 봐요. 잘 안 만져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환자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일리오소아스를 만져서 그래 스트레칭, 만져서 알게 해서 스트레칭을 시킬 수 있냐? 요거는 임상에 우리가 이렇게 스터디 같은 거 하면 요거에 대한 회의감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쪽을 컨택을 한 상태에서 힙 조인트의 익스텐서, 에비덕터 이런 식의 움직임을 준다면 컨택한 상태에서 힙의 익스텐서, 익스트라 로테이션, 에비덕션 이런 걸 막 준다면은 그 좀 더 큰 자극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러한 물음이 계속 왔습니다. 이러한 물음표가, 일리오소아스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적으로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치료하는 핫팩이라든지 ICT라든지 혹은 울트라사운드 자체가 이 일리오소아스까지 전달이 될까? 이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우리의 매뉴얼 자체가 일리오소아스로 컨택이 가능할까? 직접적인 압박을 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알아본 결과 하나의 기계를 알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기계냐면 저 뒤쪽에 있는 윈백이라는 기계입니다. 저 윈백이라는 기계는 고주파로서 심부에 있는 5cm, 7cm 되는 근육을 직접적인 타겟으로 삼아서 그 근육 자체에 열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열을 발생시키니까 이완을 시킬 수 있겠죠. 이완을 하니까 그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작년에 저 기계를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150명 우리 애들을 전부 다 저 윈백 기계를 착용해서 제가 대상자였어요. 애들 일리오소아스 잘 못 찾으니까 제가 누워서 전부 다 일리오소아스 제가 다 눌렀어요. 그 다음날 에서 멍이 확 그리고 살짝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기에 팔찌가 있어요. 팔찌가 이렇게 끼면은 이쪽으로 열이 나옵니다. 손으로 열이 나와요. 직접 느껴져요. 열이 나와서 컨택을 이렇게 하게 되면 환자도 느껴요. 그 열이. 그리고 그립 쭉 들어가면 그 내 심부에 열이 전달되는 걸 환자가 지각을 해요. 대단하더라고요. 열을 직접적으로 지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렇지 영준아? 이렇게 지각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이러한 기계다. 그래서 작년에 실수를 했는데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 화상의 위험이 있었어요.
화상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실습은 안 합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 기기에 대해서 궁금하면 제가 세팅 방법 알려줄 테니까 거기서 서로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수학스. 그리고 뒤쪽입니다. 자, 인류수학스 이야기했고 이제 뒤쪽입니다. 뒤쪽에 있어서는 피리폼이 이 뒤쪽으로는 사이아틱 널브죠. 사이아틱 널브. 로백 페인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이 사이아틱 널브 자체를 포착시키는 근육은 무슨 근육이다? 피리포미스입니다. 피리포미스. 이게 강력한 피리포미스죠. 피리포미스도 여러분이 임상에 가게 되면 피리포미스를 찾아봐라, 일리오소아스를 찾아봐라, 피리포미스를 찾아봐라 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듣게 됩니다. 그래서 피리포미스가 붙는 자리가 그레이트 트로칸타죠. 그렇죠? 투브로시티 트로칸타죠. 여기 힙 조인트 요거 대고 찾아봐라 하면 플렉션 이스테이션 그 뼈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느껴져요. 요게 큰 결절이죠. 움직여져요 이게. 그러면 여기가 그레이트 트로칸타. 여기에서 엉덩이 골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엉덩이 골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피리포미스. 피리포미스 이쪽을 풀어주면 되겠죠. 하나. 이렇게 피리포미스. 그리고 그 다른 수업 시간에 피리포미스 스트레칭 시키는 거 모의고사에 여러분이 봤더라고. 네. 그 스트레칭 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피리포미스를 치료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 끝. 아니 수업이. NEP를 그러니까 널브 엔트리먼트 포인트를 잡아주는 근육은 그럼 많겠네? 아니 이게 끝이야.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은 통증 있는 환자들이 다 잡을 수 있겠죠? 자 요거를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아이고 선생님 저는 어깨 중지가 아파요. 그럼 오퍼 트라비에 스트레칭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디를 쳐다봐라? SCM을 한 번 더 쳐다봐라. 선생님 저는 팔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수프라스피나투스, 로우 트라페지우스 이런 것들 활동성을 높입니다. 근데 또 어디를 한 번 더 쳐다봐라? 사각근, 스칼레네, 안테리어, 미들 스칼레네 것을 한 번 더 쳐다봐라.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저 뒤통수가 너무 아프고 두통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면 두판근근과 두판상근, SCM을 쳐다봐라. 이 라인 따라서 치료하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일리오소아스를 쳐다봐라. 그리고 선생님 저는 뒤쪽이 너무 땡겨요. 그러면 피리포미스를 쳐다봐라. 이게 끝입니다. 요 근육. 그러니까 이러한 근육을 우리가 딱 알고 있으면 나중에 페인 환자와 할 때 치료에 응용이 가능하죠. 물론 이것보다 좀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지금은 여기까지를 알고 기말고사 치기 전에 요거 곱하기 2 한 12개 근육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아주 세세하게 다 포착을 잡을 수가 있다. 요거는 기말고사 치기 전에 요 근육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굉장히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다가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기말고사 치기 전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병적 등장성 수축의 이야기입니다. 이 병적 등장성 수축이다. 병적 등척성 수축이다. 병적 등장성 수축이다. 이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던지니까 어렵게 다가오죠. 어렵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왜 어렵냐라고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이 페인에 대한 강좌는 요번 학기부터 제가 했어요. 그래서 2학년들도 제가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 왜 어렵냐라고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등척성과 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잘 배웠죠. 요거에 대한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거기에 이제 병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뭘 해라? NEP와 TTP 개념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라. 병적 등척성은 NEP 움직임에 의해 생기는 것이하고 널브에 가만히 있는데도 널브 와서 수축을 시켜버리니까 등척성이 병적으로 NEP 개념이고 병적 등장성은 근육 자체가 자꾸 움직이는 거야.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니까 생기는 병이 TTP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TTP라고 적으면 되겠죠? 네. 여기를 TTP라고 적으면 됩니다. 이 우리가 NEP 개념, 병적 등척성의 개념에 의해서는 미세 손상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신경벽, 신경과 신경혈관에 있다고 그랬죠? TTP 개념에서 미세 손상은 어디에 있다? 근육 자체에 있어요. 그 근육을 움직이니까 미세 손상이 있다고. 미세 손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세 손상이 미세 손상이 되었다 그러면 단백질이 산성화되죠. 그래서 서브스탄스 P와 브리디킨이 나오겠죠. 그 단계 그대로 또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원인은 근육 자체에 있는 거죠. TTP는. NEP는 신경이 전달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두 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통증 유발점을 설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TTP 개념을 설명을 하다 보면 힘줄이 반복적으로 자꾸 당기니까 누가 근육이 당기니까 생기는 거예요. 근육의 과도한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움직이니까 TTP는 오리진 쪽에 생길 수도 있고 어디에 생길 수도 있다? 인셜션 쪽에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골프 엘보, 엘보 엘보, 골프 엘보, 엘보 엘보,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같은 저는 골프를 안 쳐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라테랄 에피콘다일하고 메디얼 에피콘다일 쪽에 많이 생기죠. 그렇죠. 그거는 오리진 쪽이에요, 인셜션 쪽이에요. 오리진 쪽이죠. 당연히 오리진 쪽이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인셜션 쪽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TTP 개념은 머슬 우리가 보면 디지털 쪽에 우리의 신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좀 디지털 쪽에 많이 생기더라. NEP 개념은 프록시말 쪽에 좀 많이 생기더라. 이렇게 우리가 또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노하우를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NEP 개념의 통증의 양상은 좀 묵직한 통증이 이렇게요. 좀 묵직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NEP 개념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묵직하게 아파요. 이렇게 딱 환자가 이야기했다. 그러면 NEP를 한번 쳐다봐주고 어디가 아파요? 라고 여기요! 라고 딱 이야기하면 TTP 개념으로 쳐다봐주면 어떨까? 이건 하나의 임상적인 추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더 봐주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은? 영준이 질문 없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NEP 개념, 신경의 고착으로 이제 통증이 발생이 되더라. TTP 개념, 근육의 과활성도, 반복적 활성에 의해서 발생이 되더라. 그러면 이거 두 개에 의해서 통증의 유발점은 결론 짓느냐? 하나가 더 있더라. 교감신경성 통증, 그걸 다른 말로 자율신경성 통증. 여기에 자율신경성 통증이다. 요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요게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더라 라는 이야기죠. 이런 환자도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자, 자율신경성 통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왜 생기냐? 이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제가 말이 좀 빠릅니까? 괜찮아요. 교감신경과 뭐가 있어요? 부교감신경이 있죠. 근데 부교감신경은 어디에서 나오죠? 뇌줄기와 S코드에서 나오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많이 컨택이 되지 않습니다. 손상을 당할 확률이 적어요. 근데 우리가 교감신경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교감신경은 T코드에서 L코드 사이에서 나오죠. 나와서 교감신경전을 이루죠. 교감신경전이 말초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있는 위치는 어디다? 교감신경전이 어디에 있더라? 스피노스 프로세스와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그 사이로 뭐가 올라간다? 교감신경전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손상당할 확률이 많죠. 그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멀티피디스나 이스텐서 머슬, 스파이널 익스텐서 머슬들에 의해서 그 교감신경전이 눌릴 확률이 많은 겁니다. 손상받을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자율신경성 통증이다. 그러면 대부분이 교감신경절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교감신경절에 원인은 그렇게 돼 있더라. 교감신경이 바깥으로 드러나 있더라. 그러니까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더라. 뇌 안에 있다면 발생될 확률이 없잖아. 부교감증 잘 발생이 안 된다고. 그렇게 발생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원인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면 증상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교감신경의 특징을 알면 되죠. 교감신경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데 교감신경 하면 특징을 딱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서로 위아래로 어떻게 소통한다 안 한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크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교감신경절은 말초에 있습니다. T코드하고 L코드에만 있냐? 아니죠. 어디까지 연장되어져 있더라? C에서 S까지 연장되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소통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왔어요. 근데 그 양상을 보니까 그 양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치료를 막 해도 잘 안 나요. 이리고 소아스도 하고 쿼드라투스 룸보르
피리포미스 이런 걸 막 치료해도 잘 낫지가 않습니다. 그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조금 더 위에를 치료를 조금 했어요. 위쪽을. 그러니까 그쪽 통증이 없어졌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왜? 교감신경절은 위아래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누르고 위에서 포착이 되어 있더라도 밑에서 그 증상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요. 위아래로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팍 누르고 있으면 그 밑쪽에서 통증을 발현시킬 수도 있다고요. 이런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적 통증이다 그러면 허리가 아파서 왔다. 근데 위로 올라가 보니까 이쪽을 탁 누르니까 그쪽이 아야 그리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멀티피디스, 스피노스와 프로세스 그 사이에 2cm 정도 되는 데를 확 누르면 스피노스 프로세스하고 그 2cm 옆에 트랜스퍼스 프로세스에 그 사이를 딱 누르게 되면 여기가 멀티피디스 자리. 나도 그 자리를 보니까 그 잘 누르는 자리를 보니까 어디 부분이더라? 교감신경은 어디 쪽에 많이 눌리게 되더라? TL 정션 쪽에 많이 눌리게 되더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TL을 많이 눌리게 됩니까? 라고 보니까 우리가 허리 펴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허리 L4, 5의 허리를 피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피더라? TL, T12와 L1 사이를 이용해서 자꾸 움직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자극이 자꾸 전해지니까 이쪽에 통증이 발현이 될 수가 있더라. TL 정션이. 그리고 또 하나가 C스파인 쪽이죠. C스파인 쪽이고. C스파인에도 움직임이 많거든요. 그쪽을 누르더라도 L4, 5의 통증이 발현이 될 가능성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교감신경성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교감신경성 통증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감신경성 통증은 그 당의 레벨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TL 정션과 C스파인 쪽에도 발현이 되더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자율신경계는 의식적이에요? 무의식적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활동을 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무의식 상태로 접어들면 발현이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성 통증은 저녁과 아침에 더 아파요. 환자가 왔는데요. 선생님 저는 허리 아픈 게요. 저녁과 아침에 더 아파요. 그러면 우리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죠. 교감신경성 통증이구나. 그러면 그 L4, 5의 멀티피디스를 자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안 가려진다. 그러면 TL로 가야 되겠죠. TL로 가도 안 된다면 C스파인 쪽을 눌러봐야 됩니다. 아야 하는 데가 나와요. 압박 검사를 통해서 아야 하는 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쪽을 치료하면 낫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얼굴이 좀 붉은 사람들. 여기 좀 교감신경성 통증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굴이 좀 붉다. 그런 사람은 교감신경성 통증을 발현할 수가 있죠. 보여요. 환자 보면 얼굴이 조금 상기되어져 있는 환자들. 자, 이런 환자들이 있을 수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이얼근이죠. 다이얼근. 멀티피디스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멀티피디스를 우리가 자극하더라도 척추지휘근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자체가 직접적인 컨택이 가능할까? 한 5cm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윈백을 착용하게 되면 직접적 컨택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지금 저 기계가 나온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저 윈백의 기구를 사용하는 보수 치료하는 사람들이 또 윈백을 사용하는 병원이 지금 차츰 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우리 대학이 처음으로 샀어요. 근데 한 대는 저 2대를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나중에 저 관심 있는 친구들 나중에 임상 가서 병원에 윈백이 있다 그러면 한번 와서 사용법도 한번 해보시면 제가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법전 아니야. 상관없어요, 저하고. 자, 그러죠. 요거 이야기 다 했죠? 자, 여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근육 자체의 문제로 해서 NEP, TTP가 되더라. 척수신경에 의해서 놓여지는 차례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더라. 그런데 요 안으로 들어오는 이 사이에 교감신경절이 놓여져 있더라. 그리고 척수로 들어오니까 WDR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로 인해서 스파이노살라믹 트랙의 활성화를 시키더라. 요 이야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대뇌 쪽 해야 되겠죠.
대뇌 자체에서 어떻게 통증을 자각하느냐 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레벨별로 하는 세포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라토닌이라든지 소염 진통제라든지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되겠죠. 그러면 통증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물리치료적 관점에 있어서는 그 세포의 손상을 더 진행하지 못하게 이완시키는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신경의 문제입니다. 신경이 전달될 때 그 신경이 전달되지 못하게 블럭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리도카인이지. 리도카인이라든지 보톡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예 전달 안 시켜버리면 통증이 전달이 안 되겠죠. 원인 치료는 아니죠. 정상 치료입니다. 정상 치료고 그리고 그 근육 자체를 이완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이렇게 치료법이 있고 스파이널 레벨에서는 SG 관문 조절 이론이죠. 스파이널 레벨에서는 관문 조절 이론입니다. 아프다 그러면 쓰다듬거나 텐스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죠. 움직임을 통해서. 하지만 단점은 뭐더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답테이션 한다 그랬죠. 어답테이션은 그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원인이 아니니까 원인 치료가 아니니까 지속적 관리는 되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뇌에서는 뭐더라? WDR의 과도한 활성을 막기 위해서 대뇌에서는 엔돌핀이라든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세로토닌, 가바, 글리세린,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것들을 분비해서 WDR을 활성도를 낮추게 하더라. 자, 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WDR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뇌는 WDR에서 전달되는 통증의 정도를 대뇌에서는 그 정도 경보음을 울리지 마라 라고 억제 물질을 분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정도의 통증은 네가 그렇게 집중 안 해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한 거라고 이렇게 이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설명을 환자들에게 해줘야 된다. 원인에 대한 이야기,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당신의 증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기대되는 통증의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그 정도쯤이면 야 WDR아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이에요. 이해가죠? 요 순서대로 치료에 응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뇌에서는 그러면 WDR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이 대뇌에서는 어떻게 통증을 인지를 하냐라고 한다면 유명한 일화가 있는 게 이 디오니시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밤이면 밤마다 맛있는 음식과 신하와 여자를 불러서 항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다모클레스라는 사람이, 이 다모클레스는 디오니시오스의 책사입니다. 일을 다모클레스가 다 하고 있었어요. 그 왕정 시대 때. 그러니까 다모클레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왕에게. 왕이시여, 왜 당신만 그러한 행복을 누립니까? 단 하루라도 제게 그 권한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래 네 열심히 하니까 줄게 하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 다모클레스가 그 주위에 이렇게 그 향연을 펼치고 있었는데 아주 즐거웠습니다. 행복했고. 근데 그 행복한 과정에서 다모클레스가 위를 쳐다보니까 뭐가 있더라? 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칼을 본 순간 자기가 눌렸던 그 행복이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지고 오로지 자기는 뭐만 신경 쓰게 됐어요? 칼만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왜 칼만 신경? 자, 여기까지가 그 이야기인데, 자, 요거를 조금 더 덧붙여서 환자하고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는 왜 통증만 신경 쓰게 됐을까요? 왜? 요것만 왜 신경 쓰게 됐을까요? 이것이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걸 쳐다볼 수 없었겠죠. 다시 이야기해보면 이 다모클레스가 이 칼이 자기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지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각을 한다면 더 행복해지겠죠. 뭐 있으나 마나 이 안 떨어지는데 이 주위가 행복해집니다. 통증을 그대로 대입시켜 볼게요. 환자가 왔어요. 환자 왔는데 로백페인 환자가 왔어요. 근데 그 로백페인 환자는 이 통증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완전히 세상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환자는. 그렇게 해서 병원을 오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사는 이 환자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됩니까? 당신이 로백 페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죽을 병은 아닙니다.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통증은 아닙니다. 라고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모클레스의 칼은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끄집어낸 장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죽을 정도의 통증은 아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통증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아유 이렇게 해도 움직여도 괜찮아요 하게 된다면 안 되죠. 그럼 누가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원인과 그 증상과 당신이 이 정도 아프면 이런 증상은 요래 나타납니다.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기대되는 통증의 정도를 말해줘야 돼요. 이러면 당신이 이 정도 아플 겁니다. 이렇게 아프고 계시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그 움직임을 천천히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날 와서 괜찮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통증은 자기가 그 정도에 따라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자기가 더 크게 느낍니다.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기능적 목표를 세워야 된다.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대뇌 자체에서는 통증을 억제할 수 있진 않냐? 있죠. 거기서 중요한 게 이 측자핵이라는 겁니다. 측자핵. 다음에 나오는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뉴클레우스 어벤구스 어쿰벤스입니다. 뉴클레우스 어쿰벤스가 림빅 시스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뉴클레우스 어쿰벤스 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쿰벤스 핵은 이 림빅 시스템에 있는 핵입니다. 림빅 시스템에 있는 핵이고 이 어쿰벤스 핵은 또한 도파민 시스템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신경과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러한 이러한 공부를 할 때 저런 게 나오면 제가 그 원리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만 설명을 해버리면은 어쿰벤스에게 중변형 도파민 시스템의 보상을 이렇게 외우는 거가 저한테는 조금 물음표예요. 근데 왜 저러냐? 왜 저렇게 이해가 되냐? 제가 이런 말 하면 더 어렵죠, 근데. 네. 이렇게 하면 끝났으면 좋은데, 맞죠? 근데 내가 원리를 딱 이야기하면 왜? 물음표가 놓여지나? 자, 이 중간됩니다. 자, 뭐라고요? 쉬는 시간 요것만 하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요것만 하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간대가 대뇌 수도관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렇죠? 대뇌 수도관, 서드 벤트리클을 통해서 대뇌 수도관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대뇌 수도관을 통해서 대뇌 수도관 주위에는 뭐가 있냐면 중심 회색질이 있습니다. 중심 회색질이 놓여져 있습니다. 대뇌 수도관 주위로 중뇌 수도관이라고 해도 돼요. 주위로 중심 회색질이라는 게 있어요. 중심 회색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중심 회색질로 누가 연결이 되냐면 통증이 들어왔을 때 스파이노살라믹 트랙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된다 그랬죠? 또 하나 더 트랙이 존재한다 했죠? 뭐가? 스파이노 레티큘라 트랙이 하나 더 전달된다 그랬죠? 근육의 긴장도를 전체적으로 높인다라는 이야기 했죠? 근육의 긴장도를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게 전달될 때 근육의 긴장도를 전달할 때 스파이노 레티큘라 트랙이 메둘라, 혼스, 미드브레인으로 각각 전달하는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에 올라오면서 어디로 오더라? 스파이노 레티큘라 트랙이 올라와서 중심 회색질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게 스파이노 레티큘라 트랙입니다. 중심 회색질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면 중심 회색질에서는 뭐를 느끼게 됩니까? 지금 내 몸에서 뭐가 들어왔다? 통증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중심 회색질에서는 알게 되겠죠? 근데 왜 스파이노 레티큘라 트랙에 의해서 중심 회색질로 왜 전달을 시켰냐? 라고 보니까 이 미드브레인에는 뭐가 있더라?
미드브레인에는 이쪽 앞쪽에 뭐가 있더라? 서브스탄스 니아그라가 있습니다. 미드브레인에는 서브스탄스 니아그라가 존재합니다. 서브스탄스 니아그라는 무엇을 분비합니까?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을 분비하게 되어 있죠. 서브스탄스 니아그라에 의해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여기 거리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도파민이 어디로 간다? 중심 회색질로 가게 됩니다. 중심 회색질은 누가하고 연결된다? 어쿰벤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통증이 들어오면 중심 회색질로 도파민을 받아서 어쿰벤스액으로 들어와서 어쿰벤스액은 대뇌 전체로 뭘 뿌린다? 도파민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통증이 들어오면은 어쿰벤스액에서 전부 다 뭘 한다? 도파민을 확 뿌려버려요.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어쿰벤스액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변역 도파민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간 내에서 미드브레인을 받아서 림빅에 있는 어쿰벤스 핵에서 뿌려버리는 시스템을 가져요. 그래서 통증을 어떤다?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어쿰벤스 중변역 도파민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근육에서 NEP, TTP 개념의 척수신경을 따라 들어와서 교감신경절에 의해서 통증이 발현이 되어 들어와서 WDR과 SG가 놓여져 있게 됩니다. 대뇌에서는 스파이널 레티큘러 트랙을 통해서 중심 회색질에서 도파민을 받아서 어쿰벤스 핵과 연결이 되어서 어쿰벤스 핵은 대뇌로 쫙 뿌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걸로 인해서 통증을 대뇌에서 조절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현마비 환자의 특징적인 보행이 나타나더라. 그 보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가 보행을 하겠다. 보행을 우리가 보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보행은 다른 동물들과 다른 보행을 우리는 하더라. 그 보행이 왜 생기냐 하니까 직립이죠. 네. 직립으로 인해서 인간이 다른 보행을 하더라. 그러니까 보행이 왜 어떻게 이루어졌냐를 고민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그러면 인간이 왜 직립이 되었고 그 불완전한 기저면에 두 발로 서게 왜 됐을까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직립이 잘 안 되어서 보행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근육의 약화로 인해서 되었냐 요거를 밝히려고 제가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직립에 의해서 두 발로 보행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직립을 하려면 어떤 근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입니다. 그러니까 네 발 달린 동물들이 기립을 함에 의해서 기립을 천천히 상체를 들어 올리게 하는 근육은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엉덩이가 이렇게 통통하니 이렇게 존재하지 강아지가 우리 집도 개를 키우지만 그 엉덩이 만지면 뼈가 만져져요.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 항문이 보이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글루테우스 맥시무스가 아주 강하게 뒷부분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척추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글루테우스 맥시무스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척추 방향으로 기립을 딱 시켜 놓은 겁니다. 근데 다른 동물들은 글루테우스 맥시무스가 가운데로 이렇게 놓여져 있지 않고 어디로 놓여져 있더라? 라테랄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테랄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걸을 때 이렇게 뒤뚱뒤뚱 이렇게 걷게 되는 것이죠. 그 동물들은 엉덩이를 살살 흔들면서 걷잖아. 이렇게 네 발 이렇게 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직립을 통해서 보행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근육이 중요하다?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입니다. 뇌졸중 환자가 그럼 처음으로 쓰러지고 나면 처음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 몸이 무거워요 라는 말을 해요. 또 왜 무겁겠어요? 중력이라는 걸 느끼기 때문이죠. 동물들은 중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움에 의해서 중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요 위를 전부 다 세우려고 한다면 이 글루테우스 맥시무스가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이 된다면 어떤 근육부터 특정적으로 약화가 오겠어요.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의 약화가 특징적으로 바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뇌졸중 환자가 왔어요. 보행이 잘 안 되고 뒤뚱뒤뚱하게 걸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어떤 근육을 치료해라?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의 포커스를 맞추자. 어떤 근육에 단축이 오겠어요? 자꾸 이게 약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죠. 에비덕터 머슬을 계속해서 수축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뭐가 오겠어요? 단축이 온다고. 텐서 파세 라테의 단축이 보여요. 그래서 석검덕실이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보행을 할 때, 직립을 통해서 할 때 이 글루테우스 맥시무스를 강조해서 치료에 응용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뇌졸중 보행이 왜 그렇게 되냐? 신경학적 원인도 그 뒤편에 제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앞쪽에서는 이 근육의 중요함을 제가 계속 말하고 싶었어요. 주장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앞에 그렇게 많은 이론들을 쭉쭉 넣어놓은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글루테우스 맥시무스를 좋게 만들자. 그러면 이 글루테우스 맥시무스가 이렇게 약화도 오고 이렇게 되는데 왜 인간은 직립을 하게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왜 인간은 직립을 만들게 했을까? 그냥 네 발로 이렇게 한다면은 이러한 증상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약화도 오지도 않고 중력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력을 받지 않으니까 대뇌가 손상되더라도 정상 보행을 할 수 있는데 왜 직립을 시켰을까? 라고 보니까 그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다 보니까 그 예전 우리가 발달학적으로 한번 보니까 직립을 하게 되니까 뭐가 자유로워졌다? 손이 자유로워졌어요. 이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무엇을 만들 수가 있었다? 도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도구를 만드니까 브레인이 발달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 인간의 브레인이 가면 갈수록 이 정도로 발달되게 된 원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의 자유로움을 위해서 손을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손이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되겠다 해서 세워버린 거예요. 세워버린 겁니다.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세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면에 가깝게 있으면 있을수록 무엇의 부자연스러움이 나타나냐면은 호흡의 부자연스러움이 나타납니다. 호흡의 부자연스러움이 나타나서 호흡의 자연스러움을 만들기 위해서 세우려고 또한 노력을 했어요. 호흡이 자유로워지면 뭐가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까? 언어가 발달을 합니다. 언어가 발달이. 혼자 있으면 언어 쓸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언어가 발달되니까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을 해서 문화가 발달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인간에게.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 사회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동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직립은 이렇게 발달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직립이 이렇게 필요한 이러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말이 많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결론은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쭉 자꾸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처음 보게 된다면 루시죠. 루시의 골반을 보게 되니까 루시의 이게 비틀즈의 루시 인 더 스카이라는 노래를 듣고 있다가 고고학자가 발견을 하니까 이 화석 대퇴골두의 각도가 인간하고 비슷한 화석이 처음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직립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골반도 크기가 우리 인간은 골반이 둥그렇죠. 둥그러니까 척추 길이끈에 따라 척추의 텐서에 따라서 그 붙는 자리를 많이 제공하겠죠. 만약에 골반이 길다 그러면은 좌우에서 붙는 자리를 많이 제공하겠죠. 그래서 침팬치라든지 고릴라들은 골반이 위아래로 길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붙게끔 만들어 놓는데 인간은 둥글어요. 그래서 거기에 붙게끔 이 중앙에 붙게끔 만들어요.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버클리 대학 의대 UC 버클리입니다. 저기 LA 쪽에 서부 쪽에 있습니다. 그 대학을 그 주립대학이라서 좋아요. 대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 거울이 있길래 지금 현 세대 네 얼굴이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UCLA 의대도 가봤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정말 좋았어요. 뇌도 그 유명한 사람들의 뇌도 이렇게 연구했던 뇌도 있고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클 보행을 통해서 전부 이 상체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다. 요걸 또 이야기해요. 왜 자꾸 직립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냐. 그래서 요 말을 넣은 겁니다. 손과 팔을 사용해서 뇌를 발달시키고 싶었다. 그리고 언어의 발달을 하기 위해서 점점 기립적으로, 직립적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침팬치가 걸을 때를 쳐다보니까 무릎은 이렇게 굴곡이 되어져 있고 엉덩이 근육의 약화가 되니까 바로 딱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위해 숙여야 된다. 중력을 잘 이기지 못하는, 바로 딱 서서 이기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니까 균형을 위해서 앞으로 숙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뇌졸중 환자 처음 어택을 돼서 왔을 때 요러한 형태를 보이는 거죠. 딱 잡지를 못하니까 앞으로 숙이게 되고, 그렇죠? 무릎이 약간 굴곡돼서 이렇게 긋게 되는 이러한 긋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요 직선에 따라서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걸 보는데 이 침팬치나 이런 사람, 요런 애들은 그렇지 않더라. 중심선에 따라서 발달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중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력에 대해서 두 손이 자유지러졌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쭉 제가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인간은 이렇게 둥근데 요 유인원들은 침팬치는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에서 이렇게 옆에서 붓기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인간은 이쪽에 붙게끔 발달이 되어 있게끔 골반이 바뀌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글루테우스 맥시무스가 여러분들 옆에 달려 있어요? 아니죠. 정중앙에 이렇게 딱 달려 있죠. 근데 침팬치 같은 경우에는 옆쪽에 보여요. 옆쪽에 보입니다. 글루테우스 맥시무스가. 이쪽이 발달되어져 있는 걸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립하기가 힘들겠죠. 바로 세우기가 힘들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퇴골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그로 인해서 몸을 지면의 수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와 또한 이스텐서 머슬들, 이스텐서 뒤쪽에서 척추를 잡고 있는 기립하는 척추의 이스텐서 머슬들의 중요함이 나타나게 되었다. 근데 침팬치를 포함한 네발 동물에는 그런 게 필요 없겠죠? 또 인간이 직립을 했기 때문에 이 로도시스들이 발달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몸을 수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척추에 부하되는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로도시스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인간과 침팬지의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은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발바닥으로 좀 많이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였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보행하는데 에너지 효율은 굉장히 좋답니다. 4분의 1 정도의 에너지만 사용하고도 보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와 있죠. 4분의 1가량 적은 힘으로도 보행을 할 수 있다. 사람이 보행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결론이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동영상을 봤죠. 타조가 걸을 때 인간보다 더 빨리 뜁니다. 왜요? 그게 본래 앵클 조인트랍니다. 니 조인트가 아니고 앵클 조인트랍니다. 니 조인트는 여기 대퇴가 대퇴는 그 안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니 조인트가 지금 앵클 조인트가 어떻게 된다? 우리는 요 니 조인트가 앞으로 갈 수 있다 없다? 무릎배보다 앞으로 못 가죠. 근데 타조는 그보다 더 앞으로 나가죠. 그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지면을 더 많이 때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때리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는 거 하고 땅을 어떤 게 힘이 더 좋겠어요? 당연히 이 각도가 크면 클수록 힘이 좋겠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면 반발력의 이야기입니다. 작용과 반작용, 뉴턴의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으로 해서 우리는 땅을 누르면서 뭐한다? 걷더라.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걷더라. 지면 반발력에 의해서 걷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타조가. 그러니까 타조는 우리보다 더 잘 뛰는 것이죠. 그 캥거루도 봤죠? 캥거루는 무엇에 의해서 우리 인간보다 빨리 달릴 수 있더라? 꼬리죠. 꼬리로 이렇게 해서 추진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인간은 그런 게 없어서 다른 동물보다는 조금 느리더라. 이거는 조금 좀 재밌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거를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뇌손상 위의 모습을 보면은 뇌졸중 환자 보면 중력에 대항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근육의 약화가 왔기 때문에
중력에 대항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어디 근육?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의 약하. 중력을 대항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거를 기립을 딱 세우려면은 글루테우스 맥시무스가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발달학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근육의 약화가 보이기 때문에 바로 딱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졸중 환자가 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치료를 해야 되는 근육이 무슨 근육이다?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운동 시켜요? 교각 운동 시키잖아. 교각 운동. 블리치 엑서사이즈 엉덩이 드세요 하고 한쪽 다리도 그 상태에서 드세요 하면서 뭐하노? 글루테우스 맥시무스를 수축하죠. 그리고 일어 세운 상태에서도 한쪽 발이 드세요 하는 게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한쪽이 수축하게끔 현마비 증상을 보이는 쪽이 수축하게끔 자꾸 유도를 하는 겁니다.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의 수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리고 서 있을 때 허리가 숙여진다. 허리가 왜 숙여지겠어요? 우리가 세우려면 익스텐서 머슬이 필요하죠. 직립을 하려면 바로 딱 서려면 익스텐서 머슬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허리에 있는 익스텐서 머슬이 작용하는데 그 중력의 힘을 중력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바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텐서 머슬의 약화로 인해서 허리가 숙여지는 겁니다. 거기에도 글루테우스 맥시무스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를 하고 있죠.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역시 뭐 때문에?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때문에 엉덩이가 뒤로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행할 때 앞으로 걷는 것이 아니고 좌우로 뒤뚱거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뒤뚱거리게 되냐?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의 약화로 되니까 자꾸 에비덕터 머슬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환자들은 보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텐서 파세 라테의 근육들을 보게 되면 굉장한 쇼터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드 라인에서 텐서 파세 라테를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거 하면 환자의 통증을 이렇게 아프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좌우로 뒤뚱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의 중요함과 스파이널에서 익스텐서 머슬의 중요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뇌졸중 환자의 보행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골반의 전후방 경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뇌졸중 환자의 보행의 모습입니다.